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여러분 그 자료실에 올린 내용 중에 독일 가곡과 슈만의 문학적 음악 세계 이 부분을 여러분이 텍스트를 참조하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텍스트를 제가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자료실에 보면은 몇 개가 올라가 있죠. 그 텍스트 중에 제목이 독일 가곡과 슈만의 문학적 음악 세계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제 참조하면서 들으면 되겠습니다. 제가 화면에 지금 그 로베르트 슈만의 이제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곡하면은 사실은 독일이 유명하죠. 여러분들 유명한 가곡을 이렇게 들어보다 보면 전부 독일어로 된 가곡을 많이 들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거 보더라도 가곡이 이제 독일 사람들이 작곡가도 유명한 사람이 많고 또 노래도 이제 독일어로 된 경우가 많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독일 가곡이 그냥 순수하게 음악과만 연관되는 것이냐 아니면 독일 문학과도 연관성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단 여러분 슈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슈만과 관련된 사진들 제가 잠깐 보여주면 자, 여기 이제 사진이라기보다 이제 이건 초상화입니다. 사실은 그죠? 초상화고 대부분 그 당시에는 뭐 카메라가 발달한 시기가 아니니까 이렇게 사진으로 보통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죠? 또 다른 경우도 한번 볼까요? 자, 이 우표에서 이제 나오는 사진들이고, 슈만과 부인입니다. 클라라 슈만이죠. 이제 젊은 시절의 슈만입니다. 이 두 사람 간의 또 사랑의 이야기, 슈만과 관련된 또 여성과 관련된 이야기도 사실은 유명한데 우리 수업 주제와는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텍스트를 이제 보면서 배경음악을 조금 독일 노래를 켜면서 할까요? 노래가 들리죠? 그래서 가곡은 사실은 우리가 음악의 측면에서 보면 해석의 어떤 대상이 되는 그런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학을 수용하는 측면에서 볼 때도 가곡은 우리가 해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게 될 이 글에서는 해석의 주체가 되는 우리 문학의 독자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문학과 음악이 어떤 상호간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독일 가곡의 발달 과정을 소리를 조금 신성한 노래 앞에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독일 가곡의 발달 과정을 볼 때 그 연관성을 우리가 볼 때 독일 가곡사에서 슈만이 가장 대표적인 음악 시인, 가곡 작가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슈만의 음악 세계, 특히 문학적 음악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슈만 사진을 그래도 띄우는 게 낫겠네요, 그죠? 지금 슈만 하니까. 자, 노래 슈만 노래가 낫네요. 자, 베토벤 사진 나오. 자, 먼저 우리 독일어로 노래라는 단어 여러분 혹시 압니까?
자, 제가 여기 책임에서 할까요? 자, 칠판이 없는 관계로 자, 여기 A4 용지 적겠습니다. 자, 리트 발음이 이제 요 두 개가 올 때는 이 발음이죠. 여러분 이제 독일어 다른 수업 시간에 발음 배웠죠. 이 발음이니까 요 자체는 리트입니다. 리드 하면 안 되죠. 끝에 에르가 올 때는 복숭일 때는 이제 발음하지만 단수형은 리트, 그죠? 그래서 요 단어가 우리가 이제 리트의 개념을 먼저 생각해 볼 때, 역사적으로 이 리트는 문학적, 음악적 차원으로 볼 때 의미가 하나가 아니고 복수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니벨룽엔의 노래라든지 이런 중세 영웅 서사시, 또 어떤 서정시라든지, 또 여러분 독일 문학 수업 때 민내장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우리말로 뭐 영가곡이라고도 하고 영가라고도 하는데, 이 민내장이라든지 혹은 힐데브란트의 노래, 이런 낭송하는 노래, 민요, 또 서정적인 텍스트에 곡을 붙인 가곡, 이런 예술 가곡들이 모두 이 리트의 개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이버 독일어 사전이라든지 사전에만 찾아보면 리트는 뜻이 뭐 가요, 노래 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렇게 역사적 의미에서의 어떤 개념은 나와 있지 않지요. 그래서 문학적 차원에서의 리트는 사실은 시로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독일어로 게디히트라고 하죠. 게디히트. 여러분 알죠? 한번 적어드릴까요? 자, 게디히트, 그죠? 독일어로 게디히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로서 문학적 차원에서는 이 리트가 시로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음악적 차원에서의 리트는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띱니다. 그래서 사실은 리트의 개념을 정의한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또 오늘날 시각에서도 이 리트를 문학과 음악을 포함한 상위 개념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음악적 장르로 한정해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논의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낮추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세기의 그림 형제의 독일어 사전에 보면 리트에 대해서 4가지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개념을. 그 중에 보면 리트란 노래를 위해서 하나 혹은 여러 개의 연으로 구성된 서정시들이다, 이렇게 개념 정의를 내린 곳이 있고, 그 다음에 노래를 위한 서정시들이다, 이렇게 풀이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음악과 문학의 결합을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곡은 기악곡과는 달리 그 노랫말이 직접 청중의 마음에 와 닿으면서 이 청중의 생각도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곡 작곡에 있어서 시 자체를 음악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것인가, 아니면 가곡 자체를 시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것인가, 이게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있었고, 그래서 이러한 관점은 시대에 따라서 달랐습니다. 또 작곡가에 따라서도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초기의 가곡 작곡가들 같은 경우에 칼 프리드리히 첼트라고 있었습니다. 사람 이름인데 첼트. 그래서 이 첼트는 시 텍스트의 중요성을 좀 더 강조한 사람인데, 그래서 독일의 대문호인 괴테가 이 첼트의 가곡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괴테가 특히 첼트의 가곡을 이렇게 좋아한 이유는 시인의 언어에 이 음악적인 것이 엄격하게 속하게 되는 그러한 이 첼트의 작곡하는 원칙이 서정시의 의도에도 맞기 때문에 괴테는 이 첼트의 가곡을 굉장히 좋아했답니다. 실제 18세기의 많은 가곡에서 문학가가 작곡가보다 더 훌륭하거나 적어도 같은 수준에서 평가된 것을 보면 우리가 이런 점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슈만
다양하게 그죠? 네. 자, 그래서 독일 예술 가곡의 역사를 볼 때 작곡가들이 어떻게 시와 음악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예? 우리가 독일 예술 가곡사를 보면 어느 정도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슈만은 음악보다 텍스트의 의미를 낮게 평가하지도 않았고 또 반대로 음악을 텍스트에 속하는 걸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중립적인 위치에서 평가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슈만의 업적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한쪽으로 기우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결과적으로 서정시와 가곡과의 관계에서 훌륭한 시가 있어야만 좋은 가곡이 나왔다. 이렇게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대중적 인기가 있었던 빌헬름 뮬러의 연작시에 곡을 붙인 슈베르트의 연가곡 유명한 곡 있죠. 아름다운 물방앗간 아가씨라든지 독일어로 원어는 이제 Die schöne Müllerin, 그다음에 겨울 나그네도 있죠. Winterreise, 원어로 Winterreise. 원어를 적어 드릴까요? 원어는 독일어 그래도 전공이니까 원어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윈트, 영어 윈트죠. 그다음에 라이즈, 이게 여행이죠. 어떻게 우리말로 직역하면 사실은 빈트 라이즈 하면 겨울 여행이 되어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노래들이 사실은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슈베르트의 연가곡이 시의 질적 의미와는 상관없이 정말 곡 자체가 그죠? 운율이 리듬이 노래가 정말 새로운 아름다움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아까 말했다시피 서정시와 가곡과의 관계에서 훌륭한 시가 있어야만 좋은 가곡이 나온다. 이렇게는 볼 수 없죠. 사실은 작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론 작사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또 더 나아가서 가곡 작곡가는 자신의 음악적 언어에 적합한 시 세계에서 유사한 영혼을 발견한다든지 시가 본래 의미하는 바를 독자가 놓치고 지나가는 부분을 좀 더 환기시킴으로써 시를 돋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가곡 작곡가는 정말 탁월하고 적극적인 문학의 수용자다. 또 문학을 해석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곡사에서 볼 때 특정 시인들의 작품들이 특정 작곡가와 연관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슈베르트는 괴테나 뮬러하고 좀 연관성이 많았습니다. 그죠? 자, 요 부분이 좀 낫겠네요. 그 다음에 슈만은 여러분 하이네라는 시인 알죠? 하이네하고 또 아이헨도르프하고 연관성이 많았고 또 뭐 쉔베르크나 이런 사람들은 슈테판 게오로그 이런 사람하고 연관성이 이런 식으로 특정 작곡가와 특정 시인들의 작품이 서로 선호하는 그 성향이 있겠죠. 취향이 또 비슷하니까.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볼 때 한 작곡가가 특정 작가를 선호하는 것은 거의 섬세한 정신적 관점과 연관성이 많고 한 작곡가의 음악적 특징이 종종 특정 작가로부터 영감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도 대중가요 뭐 옛날에 보면 이문세가 그 작곡가 이름 뭐죠? 갑자기 이름이 이영기입니까? 하여튼 특정 작곡가와 계속해서 노래를 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대중가요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취향의 문제와도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곡 작곡가들은 시에 나타난 주제나 이런 감정들을 아주 섬세하게 음악적으로 묘사하는데 때로는 자신의 음악적 이상을 위해서 그 시에 나오는 언어, 시어라든지 이런 거를 반복하고 또 수정을 좀 하기도 하고 생략하거나 첨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곡에 나타난 이 음악적 서정시들은 이를 수용하는 작곡가가 음악적으로 또 해석한 것이다. 이렇게 사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우리가 그대로 문학 작품이 그대로 수용되는 건 아니라는 거. 그죠? 작가가 쓴 거를 독자가 읽을 때도 우리 문학 작품에서도
독자에 따라서 또 해석하는 게 달라질 수 있죠. 조금씩.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텍스트에서 164쪽에 너무 많이 왔네요. 164. 이게 PDF 파일이니까. 자, 여기입니다. 독일 예술 가곡의 발달 과정.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조하면서 이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아까 독일을 리트, 그죠? 알파벳 L, E에 대 리트.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리트는 중세의 영웅 서사시나 민내장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음악과 문학과의 밀접한 연관성에서 발달했습니다.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독일 예술 가곡과 관련된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 발달 과정을. 그래서 독일 가곡의 이론이나 미학은 18세기에, 그러니까 1700년대죠. 이때 이제 시작이 되었고, 이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국가의 정체성, 민족주의 의식,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 18세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정신사적 그 어떤 분위기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독일이 알다시피 여러분 그 역사적으로 볼 때 유럽에서 통일이 늦은 국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통일되지 않고 각각의 어떤 독립된 연방주지만 이제 지금은 연방주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하나의 독립된 국가처럼 이렇게 분단되어 있었을 때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로 독일 같은 게르만 민족끼리 이제 하나의 국가로 통일되는 그 시점에 이런 어떤 시대적 분위기하고도 이제 독일 가곡이 연관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유명한 문인 중에 여러분 이제 괴테의 서성이기도 하지요. 슈투르트 드랑의 이제 사조와 관련돼서 서성이기도 한 헤르드. 헤르드는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같은 이념과 같은 어떤 정신을 공유한다 이렇게 보고 이것을 민족 정신이라고 불렀습니다. 헤르드가 이제 편찬한 것 중에 노래 속에 깃든 민족들의 목소리, 독일어로 Stimmen der Volk in Lieder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르님이나 브렌타노 낭만주의와 관련해서 그죠? 이 사람들이 쓴 책 3권짜리 소년의 마술필이라는 책에 또 보면은 가곡의 작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역시 텍스트다. 가장 원칙이 되는 게 텍스트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제 그 밖에 괴테나 쉴러나 노발리스나 칸트나 헤겔이나 이런 그 당대 여러 예술가들에게 정신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방금 말했던 그런 책들이. 그래서 이런 시대적 영향과 분위기를 볼 때 이제 18세기 중반에 그 이후에 베를린 가곡파라고 이제 독일에서 이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그 집단이 형성이 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베를린을 중심으로 특징적으로 나타났던 가곡 경향을 의미하는데 맨 처음 사용한 사람이 이제 베른하르트 엥겔케라는 사람이 이 명칭을 썼는데 지금도 음악사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베를린 가곡파라고. 그래서 이 베를린 가곡파에 속하는 작곡가들이 많은 독일 가곡을 작곡했습니다. 18세기 중반 이후에. 그래서 이때부터 가곡이 인기를 얻고 또 가곡과 관련된 이론, 미학 이론도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이 베를린 가곡파는 크게 이제 3단계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초기, 중기, 후기 이렇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초기에는 민내장에서 아까 연가라고 했죠. 우리말로 번역하면 민내장에서 나타났던 그 말과 음의 일치 이걸 강조했지요. 그렇지만 두 번째 베를린 가곡파는 괴테나 슐러, 클롭슈톡 이런 사람들의 텍스트에 곡을 붙였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문학과와 음악의 이제 연관성이
두드러집니다. 특히 작곡가와 시인으로서 아까 말했던 그 첼트 그리고 괴테는 서로 30년 가까이 서로 편지를 교환할 정도로 그렇게 서로 이제 친근했고, 또 슈베르트도 괴테 시에 많은 곡을 붙였지만 괴테는 역시 첼트의 가곡을 가장 자기가 선호했습니다. 너무나 자기에게 즐거움을 주었다고 했죠. 그래서 괴테가 첼트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의 노래들이 당신으로 하여금 멜로디를 붙이게 하였다면 당신의 멜로디들이 나로 하여금 많은 노래를 짓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까지 격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도 이제 두 사람 간의 긴밀한 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헤르드와 괴테의 민요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기울인 것은 역시 당대의 작곡가들에게도 역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많은 가곡에서 민요조의 음들이 많이 나타나고 특히 시인의 언어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괴테의 서정시가 이때 많이 이제 가곡으로 작곡이 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독일 가곡 몇 곡을 연습을 하게 될 건데 이때 보면은 또 괴테의 시들이 가곡에 많이 이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보리수라든지 우리가 보면 이제 뭐 많이 나옵니다. 한편으로는 괴테를 비롯한 문학가들의 정신적 영향력이 음악가들보다 당대 사회에서 우세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곡이 음악 장르로서 아직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학이 음악보다 좀 더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사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베를린 가곡파의 작곡가들은 가곡이란 가장 단순한 성악 형식으로 보면서 시에 붙인 곡조다 혹은 단순하게 음악적으로 재현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얻었죠. 지금과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독일 예술 가곡으로의 발전은 사실상 이 베를린 가곡파 그리고 여러 다른 음악가들의 활동하고 18세기의 어떤 정신사적 발전하고 다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말했던 아이헨도르프나 하이네 뭐 이런 메리케 이런 시인들이 예술 가곡 작곡가들에게 풍부한 서정 시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 독일 가곡이 가능했다. 특히 괴테의 시가 하이네 다음으로 많이 작곡이 되었습니다. 하이네 시도 가곡에 많이 이용이 됐지만 괴테의 시도 굉장히 많이 이용되었습니다. 그 이제 이유 중에 이제 우리가 인용된 부분을 잠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네요. 유연하고 서정적인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는 괴테 시의 그런 어떤 특징이 예술 가곡의 정신이 되었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만 하더라도 음악과 서정시의 결합이 독일 가곡과 더불어서 굉장히 역동성을 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예술 가곡이 일반적으로 시와 음악을 혼연일체로서 피아노와 목소리가 서로 가깝게 독특한 관계로 전개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잠깐 노래를 멈출까요? 여러분 또 목소리가 잘 안 들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이제 알면서 독일 가곡을 들으면은 좀 더 이해가 빠르니까 오늘은 그 부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 가곡이 민요와는 조금 다른데 대비되는데 이 예술 가곡을 지금 많이 말을 했지만 실제로 이제 독일어 원어도 또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예술 가곡은 독일어로 하면 말 그대로 자 여기 적겠습니다. 독일어로 쿤스트, 영어의 아트죠. 그 다음에 리트. 자, 이게 이제 원어입니다. 예술 가곡을 우리가 번역은 예술 가곡을 했지만 원어는 쿤스트 리트입니다. 그 다음에 민요는 폴크스 리트입니다. 이 폴크가 이제 독일어로 민족, 민중, 뭐 국민 이런 뜻이죠. 우리 독일차 폭스바겐, 그죠? 알다시피 폭스바겐. 요 바겐이 차량, 뭐
차를 말하죠. 중간에 복합어는 s를 보통 넣어주고 폴크하고 결합해가 그죠? 국민차 우리말로 변형하면 국민차 이렇게 되겠는데 폭스바겐이라든지 그래서 이 폴크가 들어가면 이제 민족 뭐 국민 이런 뜻이 있는데 이제 민요가 폴크스리트입니다. 대신에 이제 예술 가곡은 쿤스트리트 이제 원어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술 가곡과 민요가 좀 대립되는 개념인데 헤르드는 민요에는 민족의 천성이나 사고방식이나 특성이 표현됐고 또 이와 관련된 모든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것이 이제 표현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민요는 정말 변함이 없고 순수한 자연의 소리인데 반면에 예술 가곡은 좀 더 성화되고 고양된 형식의 시에다가 곡을 붙인 결국 예술성이 깃들어 있는 곡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하지만 가곡사에서 보면은 대부분이 시기에 민요와 예술 가곡은 서로 긴밀하게 연관성이 있다. 완전히 대립되는 개념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연관성을 가지면서 이제 발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음악사에서 성악의 한 장르로서 가곡이나 예술 가곡은 뭐하고 연관성이 있느냐? 독일, 우리가 독일 가곡, 그죠? 독일, 그 다음에 19세기, 이때부터 이제 발전을 했으니까. 또 서정시, 이렇게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리트는 독일어죠. 그래서 독일 노래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인식을 하는데, 영어로는 이제 the lit라고 보통 씁니다. 정관사 the 알죠? the lit. 이 예술 가곡은 넓은 의미로 보면 모든 노래가 다 이 범주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자 여기서는 조금 좁은 의미에서 슈베르트로부터 19세기 후반까지 절정을 이뤘던 피아노 반주 곡들을 독창 가곡이라 하죠. 이걸 이제 조금 우리가 협소한 의미로 초점 맞출 수 있는데 또 가곡과 서정시와의 연관성은 많은 낭만파 예술 가곡 작곡가들이 그 당시 여러 시인들의 서정시에 곡을 붙였다는 점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슈만은 자 다시 슈만을 볼까요? 자 슈만이죠. 슈만이죠. 네. 요 화면이 요 그림이 조금 더 젊은 시절에 조성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슈만은 독일 낭만주의의 가장 중요한 공헌이 음악사에서 음악적 서정시의 발전을 이루게 한 것이다 이렇게 보았는데 문학에서 낭만주의는 음악보다 약 30년 먼저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음악과 시가 아주 가까운 친척간이라는 생각은 낭만적 예술 이론의 근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프리드리히 슐레겔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작곡 작품을 그 음악으로 옮겨진 시의 번역이다. 뭐 이렇게까지 말을 했고 장 파울이라는 사람도 음악을 귀를 통한 낭만적 시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볼 때 뭐 미사곡이나 오페라는 수백 년이 된 음악 장르고 사실은 교향곡도 1800년경에 새로운 장르가 이제 들어갑니다만은 새로운 장르에 가곡은 그야말로 슈베르트와 더불어서 음악사에서 처음으로 이제 중심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이든이나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이런 사람도 가곡을 썼지만은 이 사람들이 쓴 작곡들은 이 사람들의 주요 관심 분야는 사실 아니었습니다. 베토벤도 초기의 작곡 시절만 보더라도 가곡이라는 장르는 별로 크게 이 사람이 중요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토벤이 가곡에 속하는 약 70편 정도 곡을 썼지만 이걸 뭐 가곡이나 가창이나 또는 베토벤 작곡에 무슨 시에 붙여진 음악 이렇게 표현한 걸 보면은 베토벤도 역시 이 장르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확실히 그 개념을 정리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곡이라 할 때 이 가곡의 역사에서 예술 가곡의 탄생은 결국은 1814년에 슈베르트가 괴테의 시에 곡을 붙인 물레 감는 그레첸, 원어로 하면 그레텐 암 슈핀라데인데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고 예술 가곡은 이제 슈베르트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슈만
그다음에 브람스, 뭐 리하트 슈트라우스 이런 사람들에 오면서 이제 절정을 이룬 황금기를 이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9세기 말에 이르면 가곡의 작곡 방향이 피아노 반주 가곡보다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리하르트 바크는 알죠? 바그너 악극처럼 이제 규모가 큰 오케스트라 연주를 이제 동반하는 음악, 어느 음악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1950년에 그 이후에 보면은 예술 가곡 장르가 전체적으로 이제 이전의 예술 가곡 장르는 조금 퇴조합니다. 이렇게 낭만주의 독일 예술 가곡은 20세기를 넘어서부터는 조금 세력이 약해집니다. 하지만 서구 세계 전체 작곡가들의 작곡 컨셉에 아주 강한 영향을 미쳤고 또 그 컨셉을 바꾸도록 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음악사에서 정말 큰 발자취를 남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이제 우리가 역사적 발전 단계 가곡과 관련해서 이 정도 해두고 다음 시간은 독일 예술 가곡사에서 서정시와 음악의 일체성을 가장 잘 보여준 대표적 작곡가였던 슈만의 문학적 음악 세계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했던 그 독일어 리트 있죠. 여러 가지 언어로 번역될 수 있지만 리트의 어떤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말과 음의 일치, 음악의 일치에 대해서도 이때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슈만의 문학적 음악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정도에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되시고 건강 유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